오늘은 공중위생관리학에서 환경보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 두셔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보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경보건이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국민건강생활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 및 영향을 조사해서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환경보건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환경요소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는 온도, 습도, 환기, 소음 방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편안한 환경요소 조건이 시험에 나오겠죠. 자, 이거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기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활동하기 좋은 실내 적정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는 18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실에서의 실내 적정 온도는 15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인간이 활동하기 좋은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7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의 3대 요소가 있는데 기온, 기습, 기류를 바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후의 3대 요소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챙겨두시고 인간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70%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간이 활동하기에 좋은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차다라는 거 반드시 챙겨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바로 실내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 그 다음에 기후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불쾌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불쾌지수란 온도와 습도의 영향으로 인체가 느끼는 불쾌감을 숫자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불쾌감의 호소 비율을 보면 10%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불쾌지수가 70을 초과할 경우 50% 이상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할 경우는 불쾌지수가 75를 초과할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게 될 경우는 불쾌지수가 80을 초과할 경우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86을 초과할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불쾌지수 비율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셔야만 되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두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온 역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죠.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 현상이 나타나면 일산화탄소 중독증 및 대기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 역전 현상이란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것을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말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증 및 대기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챙겨두시고 세 번째로 온열 요소에는 기온, 기습, 기류, 즉 바람이죠. 그 다음에 복사열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의 주요 성분 및 특징을 보면 산소가 21%를 차지하고 질소가 78%를 차지하게 됩니다. 산소가 결핍되면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산소가 고농도 상태일 때는 산소 중독증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기 중에 많은 양을 차지하는 질소의 경우 이상 고기압이나 급격한 기압 강하 시에 잠만병이라고 하는 잠수병 또는 감압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즉 CO2라고 하죠.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사용이 되고 허용 온도는 0.1%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일산화탄소는 CO라고 하죠.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산소 결핍증을 유발하게 되겠죠. 세 번째로 아황산가스는 우리가 SO2라고 하는데 대기 오염의 측정 지표로 사용되게 됩니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호흡수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로 사용된다는 걸 다시 한번 챙겨두셔야 되고 허용 농도는 0.1%라는 것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콕 집어 핵심만 들여다보기를 보면 대기 오염 지표는 일산화탄소, CO, 분진, 즉 먼지죠.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인 SO2다. 실내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증가하게 된다면 군집독이라는 현상이 발생되고 실외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온실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걸
챙겨두셔야 됩니다. 즉 실내 공기와 실외 공기에 따라서 군집독과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챙겨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일산화탄소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죠. 일산화탄소는 CO라고 하는데 무색, 무취, 무자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보다 가볍고 확산성과 침투성이 강합니다. 오염기체 중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독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혈색소와 친화력이 산소보다 강하고 위생학적 허용 농도는 0.01%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높습니다. 중독 시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챙겨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일산화탄소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황산가스 SO2가 있겠죠.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아황산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보다 무겁고 금속이나 건축물의 부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챙겨두셔야만 됩니다. 농작물에도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황산가스인 SO2다. 시험에 금속이나 건축물의 부식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아황산가스 SO2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이산화탄소가 있겠죠. CO2라고 하죠. 실내 공기의 대표적인 오염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용 농도는 0.1%로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 CO2가 증가할 경우는 호흡수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 꼭 챙겨두시고, 네 번째로 오존인 O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무색이고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물에 잘 녹지 않고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호흡기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과산화로 세포 손상을 일으키면서 효소와 기능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불화수소가 있습니다. 뽕나무에 오염될 경우 뇌 소화기에 장애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콕 집어 출제 핵심만 들여다보기를 통해서 군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 바로 군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습도 증가와 정상적인 공기가 성상의 변화를 일으켜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산소의 감소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실내 공기가 나빠지면서 두통이나 권태, 현기증, 식욕 저하, 피로 등의 생리적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죠. 군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수질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사람과의 관계를 본다면 물은 인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10%만 체내의 수분을 상실하게 되면 생리적으로 이상이 발생하고 20% 이상 상실할 경우 생명의 위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일일 수분 섭취량은 2리터에서 2.5리터라는 거 반드시 챙겨두셔야만 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주요 수질 검사 항목에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 용존 산소 요구량인 DO, 아질산성 질소를 둘 수가 있겠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이 분해되면서 소비되는 산소량을 우리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OD의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은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존산소와 생화학적 산소량은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으며 공공수역의 오염지표로 BOD가 20ppm 이상이면 오염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가 있는데 COD는 수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질을 산화제에 의해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소모되는 산소량을 말하는 것으로 호수해양의 오염지표 및 산업폐수의 오염지표가 됩니다. 오염이 많이 된 물을 검사 시에 사용하는 것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존산소를 넣을 수가 있죠. 용존산소를 우리가 DO라고 합니다.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를 말합니다. 용존산소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공수역의 기준 5ppm 이상으로 규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질산성 질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 산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질산성 질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질, 즉 물의 자정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희석, 침전, 분해, 자외선의 살균 작용을 하며 물의 인공적인 정화 순서는 침사지를 거쳐 침전지, 여과지, 소독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물의 자정작용 4단계를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연적인 방법의 첫 번째로는 침전, 분해, 희석, 자외선 살균 작용을 통한 일광소독이 있고, 인공적 정화 순서로는 침사지, 침전지, 여과지, 소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정화에서 침사지란 비중이 큰 모래 입자를 제거하는 것을 침사지라고 하고, 침전지는 유기성 물질과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과지를 거쳐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소독을 의미합니다. 장점은 소독력이 강하고 잔류 효과가 크고 조작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고, 단점은 염소 고유의 냄새와 독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공정화 순서의 염소소독은 바로 이 염소소독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침사지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중이 큰 모래 입자를 제거하는 것이고, 침전지는 유기성 물질과 부유물질을 제거한다. 그리고 여과지를 거쳐서 소독인 염소소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질 오염에 따른 질병의 전파가 있을 수 있겠죠.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는 수원 오염이나 오수의 역류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수도 기술자의 부족 또는 미숙, 소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질 오염으로 인한 우리 질환을 보면, 즉 질병의 전파를 보면, 수인성 감염병이란 오염된 음료수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 연령, 직업 차이가 없이 발생하나 사망률은 낮은 편이죠. 2차 감염은 없는 것이 이 수인성 감염병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인성 감염병에 대한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첫 번째로 오염된 음료수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다. 폭발적이고 동시에 발생한다. 두 번째, 성, 연령, 직업의 차이가 없이 발생한다. 세 번째, 사망률은 낮고 2차 감염은 없는 편이고 잠복기간이 길다라는 것. 네 번째로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인성 감염병의 특징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챙겨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수인성 감염병의 질병이 있겠죠. 첫 번째로 미나마타병이 있습니다. 메탈 수은 중독에 의한 것으로 중추신경질환을 일으켜 언어장애나 선천적 신경장애, 사지마비, 청력장애, 시력결손 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미나마타병, 즉 메탈 수은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타이병이 있는데 이건 카드뮴 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뼈가 물러지는 현상인 골연화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이타이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에는 크게 두 종류의 질병이 있는데, 하나는 미나마타병, 하나는 이타이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고 가셔야만 합니다. 하수 종말 처리 순서에는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생물학적 처리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수 처리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처리 과정이 예비 처리, 본 처리, 온위 처리 순서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고요. 예비 처리란 스크린 처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수에 떠 있는 부유물을 스크린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거운 무기물질은 침전시킵니다. 본 처리에는 호기성 처리법과 현기성 처리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호기성 처리법이란 산소를 공급하여 호기성 유기물을 분해하고, 활성 온위법, 살수 여과가법, 산화지법, 관계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기성 처리법에는 무산소 상태에서 현기성균의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패조법과 임업부조법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본 처리 과정에 호기성 처리법과 현기성 처리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챙겨두시는데, 호기성은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 현기성은 무산소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온위처리라고 하는 것은 소각법, 태비법, 사상건조법이 있다는 것 꼭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 종말 처리 순서는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생물학적 처리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립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생적인 처리 방법은 소각법이라는 거 챙겨두시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매립법이라는 것 요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두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음용수의 수질 기준이 있는데 음용수의 기준은 대장균으로 판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균은 1cc 중 100마리 이하여야 하고 대장균균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매립법이고 가장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법은 소각법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은 매립법, 가장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법은 소각법이다 라는 거 챙겨두셔야 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분뇨 부식 기간은 여름 1개월이며 겨울은 3개월이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주거 및 의복 환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및 의복 환경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습 PDF 파일에 주거 및 의복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정리를 해 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군요. 자, 그러면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내의 가장 쾌적한 온도와 습도는 보기 1번 14도시 20%, 2번 16도시 30%, 3번 18도시 60%, 4번 20도시 89%.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우리 실내의 가장 쾌적한 온도는 18도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차라고 했고 인체가 쾌적하게 느끼는 습도는 40에서 70% 사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보기 3번 18도시 60%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에 3번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바로 실내의 가장 쾌적한 온도와 습도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고 가셔야만 됩니다. 2번 공기의 자정작용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산소, 오존, 과산화수소 등에 의한 산화작용, 2번 태양광선 중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 3번 식물의 탄소 동화작용에 의한 CO2 생산작용, 4번 공기 자체의 희석작용.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우리 공기의 자정작용 현상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기의 우리 자정작용은 산화작용, 살균작용, 세정작용, CO2와 O2의 교환작용이 있었죠. 그리고 희석작용이 있습니다. 식물의 탄소 동화작용에 의한 CO2의 생산작용은 해당이 되지 않죠. 식물은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CO2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O2인 산소를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답은 2번에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의 자정작용 현상에는 산화작용, 살균작용, 세정작용, CO2와 O2의 교환작용, 희석작용이 있다. 특히 식물에서는 산소를 생산하는 것이지 이산화탄소인 CO2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일산화탄소인 CO와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보기 1번 혈색소와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강하다. 2번 실내 공기 오염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된다. 3번 중독 시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4번 냄새와 자극이 없다. 이산화탄소와 관련이 없는, 즉 관련이 적은 것을 골라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산화탄소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겠죠.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칠, 무자극성이라고 했고 공기보다 가볍고 확산성과 침투성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오염기체 중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독성이 있고 혈색소와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강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위생학적 허용 농도는 0.01%이다.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높고 중독 시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산화탄소인 CO와 관계된 거는 보기 1번, 3번, 4번이 일산화탄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보기 2번은 실내 공기의 대표적인 오염지표는 일산화탄소인 CO가 아니고 바로 이산화탄소인 CO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환경보건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업보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